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B2G 쪽으로. B2G. 그러니까 이제 정부 주도 사업하는 것들,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쪽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네. 그린 에너지 섹터는 뭐 미국이 지금 IRA 법의 이제 시행령이 3월에 아마 확정이 될 거예요. 네. 3월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인지 못하고 있었던 거, 과거에 리포트하고 기사로는 한번 됐었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해상 풍력,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제품들이 생산되는 금액만큼 사실 캐시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만 했다 그러면 세액 공제해준다 이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 캐시백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생산하는 양에. 네네, 금액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캐시백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시행령이 확정이 돼야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0% 결정이 됐다는 아니고 3월 달에 이제 시행령이 확정이 된다니까. 근데 지금 추세를 봐서는 거의 확정이 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서. 우리가 IRA 하면 2차 전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이게 그린 에너지 쪽도 그러니까요. 그죠?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전에 이제 한화 솔루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 할 때 회사에서 몇 조 원이 캐시백이 된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었고요. 네.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회사에다 문의해 본 결과로는 거기 미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되는 금액은 캐시백이 된다. 근데 이제 물론 전제는 이제 시행령 확정을 이제 전제로 해서 3월 달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영업이익으로 잡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영업 외수이익으로 잡히게 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또 양도할 수가 있어요. 제3자에게. 그럼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는 얘기는 보통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CS 윈드라는 회사는 타워를 만드는 회사니까 이 터빈을 만드는 회사한테 그거를 양도를 하고 대신에 뭐 수주를 더 많이 따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볼륨을 키우고 성장을 키우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린 에너지 섹터에서는 태양광하고 풍력,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에서 좀 이제 그 보조금 지급도 확정이 되고 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 섹터. 이런 쪽을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린 에너지에서 태양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밸류에이션으로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솔루션. 일단은 다른 주식들 너무 작은 회사들은 솔직히 좀, 그렇고요. 네.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편안하게 가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CS 베어링.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회사고요. 타워 부분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유럽에도 공장이 2개가 있어요. 포르투갈하고 터키에. 근데 유럽도 지금 IRA법에 준하는 거를 지금 정책을 지금 또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CRMA인가 네. 그거 역시도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풍력 쪽에 베어링을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 하면은 글로벌에서 딱 3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그동안에는 GE하고만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콜테스트 지금 막바지까지 왔는데, 베스타스하고, 지메스 쪽으로도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건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이거든요. 네. 사이즈가 2배 커지면 이익은 3배, 4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상풍력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육상풍력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하니까 설치하는 데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크기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생산하는 전력의 양, 규모도 좀 제한이 있는 반면에 해상에다 설치해버리게 되면 덩치를 확 키워가지고 생산량도 키우고 소음에 대한 노이즈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해상풍력을 미국 쪽, 유럽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타워나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정도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수소 쪽으로는 회사들은 많은데요. 일단 저는 효성첨단 소재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가 이제 탄소나노튜브, 탄소섬유 쪽으로 해가지고는 국내에서는 어쨌든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도레이하고 지금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는 2군데밖에 안 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제 수소 탱크 같은 데 이렇게 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용도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 낚싯대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태양광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6개 분기 연속으로 해서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익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작년 4분기는 어닝이 좀 미스가 나기는 했는데 올 1분기부터 또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은 효성첨단 소재 같은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퓨얼셀이라고 써있는 회사들도 한번 스터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 뭐 이런 S 퓨얼셀 이런 B2G
다음에는 2차 전지가 또 들어있네요. 빼놓을 수가 없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양극재 쪽이 많이 올랐고 네. 이제 확인된 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조금은 헷갈리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은 이미 20%가 넘었거든요. 전기차 비중이. 그다음에 유럽도 20%가 넘었고 한국은 워낙에 시장이 작으니까 미국이 지금 아직은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커질 거고 중국이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독식을 할 건데 유럽 쪽은 이제 중국 내에서의 성장도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올라가는 게 슬로우해지게 되면 유럽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쟁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도 이제 나와서 설치해가지고 가동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2차 전지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저는 양극재들은 한 단계 다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도전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응급재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쪽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실리콘 응급재는 뭐 대표적인 게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에 있을 거고 그것도 최근에 좀 올랐어요 보니까. 그리고 동지세미캔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요. CNT 도전재도 분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윤성 FNC라고 최근에 상장된 회사, 이게 이제 믹서기 같은 믹싱 장비 생산하는 건데, 이제 양극재를 갖다 균일하게 이제 밀도를 딱 유지시켜가지고 잘 전달되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회사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두 개 회사에 이제 물건이 납품이 되는데, 작년에 2천억대, 올해가 매출이 한 4천억대까지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일 적다. 그래서 이제 윤성 FNC 같은 회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에서의 좀 마이크로보다 이제 매크로에 좋아지는 거니까 마이크로한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을 하셨고, 유럽발 IRA, CRMA 관련해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요. 폐배터리 업체들도 움직일 수 있을까 얘기들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폐배터리 쪽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기는 한데, 밸류에이션을 놓고 이제 조금 살짝 고민이 돼요.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아직 공장은 없지만은 저는 폐배터리 쪽으로 연관을 시켜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폐배터리 사업이 있어요? 네, 그것도 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 지주사는 이제 폐배터리 그런 거에서 좀 부각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일아이텍이나 세비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여러 가지 하는군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는 철강 회사라고 봐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제 IR에서도 자기들은 철강 회사가 아니라 소재 회사로 이제 봐달라는 얘기도 실제로 했는데,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에 뭐 10년에 걸쳐가지고 계약했던 SDI에 40조. 그것도 사실 뒷베이스를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을 하기 때문에 그 매칭이 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리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회사를 통해서 실리콘 응급재도 역시 개발을 하고 있고, 양극재 하고 있고, 그다음 폐배터리도 이제 당연히 이쪽에서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를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반기에 주목해야 될 종목들, B2G 혹은 이제 신기술 이런 건데, AI는 지금 챗 GPT가 나왔고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과거에 사실은 난리 난 적은 많아요. 지금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그전에 우리 메타버스 열풍이 한번 불었고, 그죠? 열풍이란 게. 그 다음에 3D 프린터란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3D 프린터가 나왔을 때도 그걸로 무기도 만들고, 인공장기도 만들고, 세상이 변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3D 프린팅 같은 거 얘기 안 하거든요. 물론 메타버스라 이런 거 굉장히 살아있어요.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주는 올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테마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은 이게 과연 실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별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대신에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을 했고, 거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구글이 지금 또 제품 오픈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포탈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쪽으로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카카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사실 좀 딜레마가 있잖아요. 맨날 회사 쪼개가지고 상장을 시키고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는 네이버가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다 이거 한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상용화했을 때 효과보다는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할 거다라고 나온 회사들이 벌써 큰 회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뭐 SKT, KT. 그럼 유플러스도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그 회사들의 수주 받아서 돈 버는 이제 회사들 그런 쪽을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맞아요. AI 한다고 뭐 SK텔레콤이 뭐 기업 가치, 본질 가치가 AI로 인해서 시총이 예를 들면 2배 가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사실 옛날에도 우리나라 포탈, 뭐 옛날에 야후, 네. 뭐 라이코스 이런 거 있었지만은 다 돈 벌 것처럼 하고 그때 주가도 엄청 그러니까요. 나왔었는데 다 지금 네.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 그런 기대감이나 실제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뭔가 소프트웨어를 팔던 장비를 팔던 이런 회사들은 네네. 또 이제 캐파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시총이 뭐 2천억, 3천억짜리가 1조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당연히 갈 수 그런 있죠. 흐름들로 네네. AI를 이제 봐야 되겠고요. 예,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상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총망라가 지금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저만 해도 이제 기억력이 잘 안 떠오르지 않고 숫자나 이제 이런 기업명도 잘 안 떠오르는데 아직 총기가 쟁쟁하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세 번째 섹터는요, 중국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 예. 그럼 이제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우선 저는 카지노 쪽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하면은 일단 중국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비자 발급 안 해주고 있고, 물론 어저께 일본에서는 이제 비자 발급에 네. 대해서는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PCR 검사를 안 하면 관광객이 안 들어오죠. 하게 되면.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이달 말까지는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께서 그거는 언제든지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황을 봐서. 근데 실제로 지금은 중국인들 그 입국자들 그 감염률을 보면은 며칠 전에는 0%도 나왔었어요. 그러게요. 네. 이미 한 자릿수 초반이고. 그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현재 보여지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풀린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는 뭐가 될까 이렇게 보면은 인바운드 뭐 여행 뭐 이런 쪽은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큰 돈은 안 됐었어요. 네, 그동안에. 면세 이런 거는요. 네. 그래서 실제로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는 카지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사람들 뭐 카지노에 목맨 사람들 그렇게 많고 또 실제로 카지노에서 가장 큰 고객들은 다 중국인들이고 이제 또 그걸 대비해 가지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그렇죠. 카지노 큰 것도 예.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몇 년을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쪽들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카지노 쪽에서는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뭐 이 3사가 다 일단 영향을 다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만약에 제대로 오픈만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베타가 큰 거는 롯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쪽은 큰 이슈이긴 한데 사실은 일정 부분은 조금 중국 관련주가 좀 올랐고요. 뭐 항공주 LCC라든지 여행주는 좀 올랐잖아요, 그죠? 카지노도 안 오르진 않았는데 네네. 1차적으로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카지노를 다시 보자고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관심도 종목이 바이오가 있네요. 바이오는 뭐 어떤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주식이 작년에 이제 박살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거든요. 그렇죠. 네. 금리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이제 금리 상단에 이제 근접을 했고 거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투자 심리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 또 임상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사노피에 1조 2천억짜리 그 뇌질환 치료제 ABL301 라이센스 아웃 했던 ABL 바이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주가가 라이센스 아웃 하던 당시 주가 수준이에요. 지금 상황이. 물론 1차 임상 들어가면서 돈도 마일스톤도 받고 다 했는데 그 고용량 투여를 갖다 제한을 했어요. 이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다른 그 뇌질환 치료제 개발하던 회사가 고용량 투여했다가 사람이 죽어서 원인이 뭐다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쪽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또 해주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또 그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제로 바꿀 수 있는 알테오젠 같은 회사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산도스하고 이제 1,몇백억짜리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나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전에 모 회사하고 뭐 4조 7천억짜리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었기 때문에 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1,600억짜리 나왔다 해서 실망을 하는데 실망할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기술이 있다라는 거. 산도스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꽤 큰 회사거든요. 그리고 그건 한계 품목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산도즈가 취급하고 있는 여타 바이오시밀러는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번에 이제 키트루다 임상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그게 키트루다에서 이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것 같다. 자기네들이 소용량으로 자체적으로 임상을 하는 게 있었고 이걸 라이센스 인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하다가 이게 맞으면 이거 하겠냐 돈 줘가면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임상 3상이 2월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술에 어떤 문제가 없고 퀄리티가 있다라는 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할로자임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이거든요. 이제 넘버원인데 그 같은 기술을 갖고 있고 넘버원인데 10조인데 동사가 지금 2조 원대 수준에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앞으로 키트루다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일스톤, 로얄티 이런 게 엄청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 수입이 들어오면서 이제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켜보실 만하다. 주로 이제 바이오텍을 많이 주로 보시는군요.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시밀러에서는 뭐 셀트리온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이제 SC제형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지금 승인 앞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승인, 램시마였나? 램시마 네. SC제 그 승인 앞두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승인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니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건 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이 된다고 보면 그쪽에서도 이제 주가는 좀 반등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시밀러 쪽에서는 그쪽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제약 쪽에서는 뭐 실적이, 그 신약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임상 3상까지 가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유한양행. 뭐 그런 것들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사실 성장주가 주도주로서 올해 굉장히 좋은, 올해가 끝났을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주도주가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반신반의한데, 그죠? 금리가 일단 인상을 좀 멈췄기 때문에 요즘 뭐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도 네네네. 올라오고요. 바이오도 그런 측에서 좀 봐주고 개별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런 여건만 이제 네네. 되게 되면 이제 부각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인데, 음식료 좀 재미없는 섹터 하나가 또 음식료예요. 음식료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일단은 어닝이 제일지당 같은 경우는 미스가 좀 많이 예. 났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은 실적이 잘 나갔는데 업황이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한 번 발생이 됐죠. 대만에서 농약.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어떤 여파를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실제로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워낙에 좀 자극적으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음식료 쪽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음식료는 가격을 올리고 나서 한 번도 가격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원재료 값이 떨어져도.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은 원재료 가격 올라갈 때 가격 올리는 게 죽는 소리 하면서 올리거든요. 네. 우리가 견딜 만큼 참을 만큼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올려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소위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가격 안 내려. 압박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용량을 줄여가지고 용량을 줄여서 단가를 낮추는데 이건 거의 없어요. 보통의 경우 가격을 안 올릴 때는 또 어떻게 안 올리냐면은 100g짜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았었는데 자꾸 이제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게 하면 100g짜리를 80g으로 요즘 뭐 줄여버리죠. 저는 뭐 이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뭐 과자를 좋아하는 적은 아니지만 뭐 간혹 살려면 몇 바퀴씩 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봉지는 이렇게 빵빵하게 해놓고 봉기 여러분 뭐 질소주의 먹죠. 빼놓고 너무 조그매요. 근데 가격은 떨어졌느냐? 왜 이걸 올랐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번에 그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올라갈 때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작년에 실적이 크게 안 나왔던 거는 환율도 올라버렸어요. 근데 올해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추이를 봐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설탕 가격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것들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밀 수출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더 됐다고 기사가 나왔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올해 보면은 그 곡물 작황이 안 좋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아르헨티나에 안 내리던 비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 곡물가가 좀 하향되고
그다음 환율은 어쨌든 고점은 찍은 거 확실하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닌데 예, 이쪽은 그 상승 사이클의 어떤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춰놓고 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농심의 노이즈가 전체로 확산만 안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 K자 붙여가지고 뭐 K방산, 네. 뭐 K컬처 뭐 많잖아요. K푸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도 보니까 뭐 빠바 뭐 이런 네, 걸 네. 좀 뚫레주 이런 거 잘 든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은 이 K푸드가 한번 열풍이 일어났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언제였냐면은 2008년에서 2012년, 13년 그때 막 불닭볶음면 뭐 그때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는 네, 그건 네. 아니었었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초코파이 같은 주식, 아,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폭등이 됐는데 그때 10배 올라간 것도 있었고요. CJ 제일지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CJ였었거든요. 이제 CJ에서 CJ하고 제일지당으로 분할이 됐는데, CJ 같은 주식이 7만원, 8만원 선에서 제가 기억이 맞다면 35만원, 6만원, 5배 이상. 그게 이제 그 베이스가 뭐였냐면, 그때도 곡물 작황 안 좋아가지고 2008년도에 곡물가 폭등해가지고 가격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중국 열리면서 네. 수요 확 살아나고, 그러니까 글로벌화되고 그다음에 가격 올린 효과 그대로 반영되고 곡물가 안정되면서 그래서 이게 빅사이클이 한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시총하고 지금 시총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여건들은 갖춰지고 있다.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하반기부터 실적 돌아서는 그림이 확연히 보인다면은 네. 이쪽도 올해 기회를 한번 줄 것 같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